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문각 에듀에서 공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OT 시간인데요.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 뭐고요? 저는 최성진이라고요. 자, 먼저 부동산 공법이 뭔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단어는요.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공법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먼저 뭔가 알아야 출발이 되니까요. 자, 부동산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 그런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 그럽니다. 여기 정착물에는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정착물에요. 정착물에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모의 집단,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공법의 시험범위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이 두 가지만 대선합니다. 부동산의 여타 이야기는 공법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토지와 건축물 다루는 게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공법이라는 단어에 대칭되는 단어는 사법이네요. 자, 사법이라는 단어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게 사법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것은 나와 슈퍼 사장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사법이랍니다.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으면 안 사도 되죠. 그걸 말로 하냐? 임의성의 원칙이라고 한답니다. 임의성의 원칙이다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게 사법하고 되어 있답니다. 이에 반해서 공법은요. 공법은 사법과 대칭되어 있는 건데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게 공법입니다. 자, 그림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은 평등 관계로 되어 있지만 공법 관계는 상하 수직 관계로 되어 있네요. 국가가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요. 여러분에게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하는 질서로 되어 있답니다. 자, 국가가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요.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함으로써 상하 수직 관계 해서 다 같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준 게 공법 그런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이 뭔가? 용어 정의가 다 끝났네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공법이라는 단어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분을 자,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하면서 귀찮게 함으로써 다 같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법을 부동산 공법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법은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에 대해서 판단할 때 법학을 바라볼 때는 항상 상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답니다. 보세요. 부동산 공법은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 좋은 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내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토지와 건물에서 국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써 다 같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주니까 이 법은 나쁜 법이죠. 나를 귀찮게 했으니까. 나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의 토지와 건물에서 국가가 나를 아니고 남을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을 귀찮게 함으로써 다 같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랍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먼저 법률의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때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라?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먼저 부동산 공법이 뭔가 한번 봐봤네요. 용어적으로 한번 해보죠.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써 다 같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법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의 출발선상은요. 자, 이게 규제 제한이 출발선상입니다. 규제 제한이죠. 규제 제한에서 다 같이 살만한 사회. 그럼 공법은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용어 정의에서 출발하시고요. 자, 용어 정의.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용어 정의고요. 자,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규제하고 제한하는 질서, 규제 제한하는 게 어떤 영역인가 그걸 찾으러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규제 제한하면 나는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것인가? 권리 구제입니다. 나의 권리 구제. 자, 나의 권리 구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공법의 주 논점은 용어 정의, 규제 제한, 권리 구제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 논점이라는 거죠. 이게 70%를 구성한답니다. 용어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규제 제한은 어떻게 하는가? 권리 구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주는 게 공법의 출발선상이라는 거예요. 개념을 알아야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 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 뭐냐? 토지에 대해서는 것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자, 이걸 약칭해서 우리 이제 약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국토법 그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국토법하고 약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은 전국 토지를 대상하는 거고요. 자, 이제 도시를 대상하는 게 도시개발법이 있네요. 그 다음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답니다. 자, 이것도 명칭을 약속하죠. 도시개발법은 이제부터 개발법하고 부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법하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 게요.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자, 건축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은요. 건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으로 나눠주고요. 자, 공법은 이것 말고도요. 300여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6가지 법률만 우리 부동산 공법의 시험 범위 대상으로 삼고 있답니다. 부동산 공법이라 하면은 자, 국토법과 개발법과 정비법, 농지법. 자, 국토법은 전국 토지를 다루는 법이고요. 전국 토지를 대상하는 거고요. 개발법과 정비법은요. 자,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대상하는 거고 농지법은요.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대상 자체의 법률을 이렇게 나눴고요. 전국토에서 도시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과 주택법을 다루는데요. 건축법과 주택법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한 번에 19개 이하를 건축할 때 자, 19개 이하를 건축하면 건축법이고요. 한 번에 건축하는 주택의 숫자가 20개 이상이면 주택법하고 나뉘어진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개수를 가지고 한 번에 내가 건축한 게 19개 이하면 건축법, 20개 이상이면 주택법하고 됐네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비율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국토의 계면한 법률에서 국토법에서 12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개발법에서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 정비법에서 6문제, 농지법은 2문제 출제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요.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이렇게 출제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심은요. 먼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이 법을 가장 중심적으로 국토법이 모든 법의 출발선상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이 12문제 영역을 잘 맞춰 나가는 게 논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과 주택법이 7개, 7개, 14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10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토법과 건축, 주택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 경향을 한번 판단해 보면요. 자, 국토법에서는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2문제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2문제 출제됐고요. 개발법에서 하나, 정비법에서 하나. 그 다음에요. 자, 건축법에서 상급 문제가 하나. 그 다음에요. 주택법에서 상급 문제가 2개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에서 7개 정도 상급 문제가 기출됐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손대기 힘들었던 문제는 3개 정도만 손대기가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수업 범위 안에서 모두 다 다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100점 만점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100점 만점으로 하지 마시고 딱 90점 만점이다 생각하시고 의외의 문제가 항상 나오는 게 공법입니다. 그런 경향들을 분석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공법을 봤으니까요. 이번에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23회 출제 경향입니다. 23회 출제 경향을 알아야 자, 우리가
앞으로 24회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겠죠. 24회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 23회 출제 경향을 봐보시면 우리 자 여기에 상급 문제와 중급 문제와 그 다음에 하급 문제로 이렇게 나누면요. 상급 문제는 7개에서 8개 정도, 뭐 많이 보면 8개까지 볼 수 있는 게 상급 문제가 되고 있네요. 최상급 문제는 7, 8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자, 중급 문제가 20문제가 기출됐습니다. 중급 문제가 20문제 기출됐고, 자, 하급 문제가 12문제 정도 이렇게 기출됐네요. 그러니까 상급을 8개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상중하를 원래 기출 경향은 이렇게 출제 요 강의는 이렇게 됐습니다. 상급 30%, 자, 중급 40%, 하급 30%. 요 비율은 거의 맞춰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역들은 중급과 하급의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다 맞춰도 벌써 80%입니다. 상급이 실제로 20% 이내로밖에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까지 항상 출제 경향이 이렇습니다. 공법에서는 중요한 게요. 자, 내가 아는 것을 중급이나 학급에 주는 문제들을 안 틀리는 거. 이것 또한 공부 방법론 중에 하나다는 걸 알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출제 경향은 이렇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업만 제대로 1년간 잘 따라오신다면 90% 정도는 자, 기본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실수를 좀 하고 하더라도 70%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 이 70점이라는 점수는 쉽게 얻어갈 수 있는 영역이 공법입니다. 공법은 양이 방대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렵게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회 시험도 그렇고 22회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24회 시험도 상중하가 30%, 40%, 30% 출제되어 온다면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급 문제들은 또 다루어지는 영역이 여기서도 10% 이상은 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같이 맞추어서 가준다는 거죠. 수업만 잘 따라오면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는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자, 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법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암기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공법은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 과목. 이해가 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줄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법입니다. 자, 법이란 단어는 상수변의 갈 것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간다, 즉 순리대로, 논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우리 법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 그랬습니다. 분명히 법학입니다. 얘는 암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해가 중심이라는 것을 꼭 알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경향. 자, 23회 공법의 출제 경향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됐고 앞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해 보면 2번 보시면 부동산 공법의 학습 방향하고 제시가 됐네요. 첫 번째, 23회 부동산 공법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문제별 난이도를 보면 상급 문제가 8문제 정도 기출됐고요. 중급 문제가 20문제, 하급 문제가 12문제 이렇게 기출되었습니다. 자, 이 출제 경향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 방향을 잡아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 공법은 전체적인 흐름파, 줄거리를 이해하는 문제로 경향이 변화되고 있어요. 올해도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 경향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자, 숲을 봐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서너 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줄거리를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책을 볼 때, 자, 여기 책을 보기 전에 먼저 주인공이 누구인가, 등장인물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따지고 읽는 게 아니라 쭉 읽다 보니까 그 줄거리 안에서 얘가 나쁜 놈이고 얘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가지를 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는 이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고, 자, 이게 뭐란 거예요? 순리라는 겁니다. 흐름이란 겁니다.
자, 공법은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에 출제 경향 또한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요걸 알고 받으시면 되고요. 자, 공법의 학습 방향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또 두 번째 내용은 우리 공법의 출제 경향은 유사 논점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사 논점이라는 것은 자, 비교 정리를 하는 거죠. 비교 정리.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완화 법률에서요. 국토법에 보면 자, 개발법 국토법에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하도록 되는데요. 그때 제한해서 반영 통보가 45일 플러스 불가피할 때는 30일 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가면요. 제한이 있을 때 제한된 반영 여부가 2개월 플러스 연장 불가피할 때 1개월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가면 제한이 들어왔을 때 60일 플러스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들을 구성할 때 자, 여기 요 45일을 여기 60일이나 요 2개월로 서로 교차해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사 논점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혼동스럽게 하는 건데요. 어디서 봤는데 하는 건데요. 요걸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자, 요 문제의 정답은 요거 아니면 이걸 쓴다. 바로 정답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비교 정리표를 구성하는 거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구성이 돼야 정답을 쉽게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 전체 숲을 보고 나서 가지를 찾아낼 때 유사 논점들을 잡아내는 거. 요게 중요한 논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입니다. 자, 우리 학습 방향에서 세 번째 논점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는 문제. 여기 학급의 12문제입니다. 학급의 12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급 12문제를 주는데 이 문제를 틀려버리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 이게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안 틀리는 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1년간 공부하면 50% 이상은 무조건 아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게 50%가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것만 안 틀리고 나머지 문제 가져온 데서 얼마인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주는 거 내가 꼭 맞춰야 하는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해 두시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자주 반복되는 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놓고 따로 정리를 하시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안 틀리는 게 합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자, 우리 공법은 국가 정책을 반영하다 보니까요. 아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개정사항들은 전부 수업 시간에 반영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때 이 개정사항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 그걸 계속 연습해 주시란 겁니다. 자, 이런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개정사항들이 또 시험에 반영이 되는 거죠. 시험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럴 때는 기본 교과서에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 저희는 수업하면서 다 다루게 되니까 이런 개정사항들 논점 강조하는 내용들 올해도 개정사항에서 세 문제가 이렇게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정 논점에서 강조되는 거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이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수업이 듣고 먼저 수업이 전제돼야 돼요. 수업을 듣고 어느 정도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자, 교재를 읽기 시작합니다. 자, 기본 교과서 읽는 것은 수업을 듣고 나서 들릴 때 읽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학의 공부 방법, 특히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예습보다는 복습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기본 교과서를 최소한 3회 정도는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읽을 때도요, 어떻게 읽어라? 이렇게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 체계를 잡으면서 가져간 거예요. 우리 입문서에 보면은 각 법률마다 맨 앞부분에 법률 전체의 체계도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항상 앞에다 놓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공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무 문제, 자, 학위 법령이 아닌 시행 규칙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선어 문제 나오는 건 그건 포기하고 가는 게 공법을 빨리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구석구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할 때 학습 방향을 제시할 때는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숲을 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경향도 바뀌어 있으니까 숲을 보고 나면 문제를 그냥 잡아내는 문제가 구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자면 실제 전체 흐름이 아니라 문항 속에서도 문제 설문 속에서도 다음 중 추진위원회 내용이 아닌 것은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추진위원회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추진위원회 내용과 관리처분계획, 여러분이 분양이라고 그러죠.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을 관리처분계획 그럽니다. 요 선을 구별할 줄 알면은 추진위원회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문제를 물었던 게 아니라 분양계획 내용인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숲을 알고 흐름을 파악하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 흐름이 파악되면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하는 비교 논점들 요걸 정리하다 보면 정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준우 문제, 이건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는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 두시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이 되면 공법은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 개정사항은 그때그때마다 반영해서 수업에 반영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재 학습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경향이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4회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4회 시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24회 시험에 대해서 합격 대책입니다. 자, 먼저 저의 목표는 전원 합격이죠. 여러분 전원 합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자,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는 거. 이해 과목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분명히 여러분한테 숙지를 시켜줄 겁니다. 저와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암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계속 이걸 제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왜 이럴까요? 여기는 왜 이럴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구성을 해나간다는 거. 저의 목표는 일단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한다는 거. 요걸 알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대책 우리 자, 출제 경향과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되는 거죠. 줄거리 공부입니다. 자, 줄거리를 계속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먼저 가지를 보지 마시고 제발 무엇을 봐야 된다?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찾아가는 연습. 요게 제 수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왼쪽에 여러분한테 전체 골격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숲이 먼저 보여야 한다라는 거 요걸 알고 봐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줄거리 공부. 그래 전체 체계도를 그려가면서 그 체계도 중심의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콩나물 시루법입니다. 콩나물 시루법이요. 좀 특이한 이야기죠. 자, 이 콩나물 시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콩나물 한번 키워볼까요? 콩나물 콩 넣어놓고 물을 계속 자, 어때요? 온기에다가 콩나물 넣어놓고 물을 계속 부어주죠. 그 물은 계속 빠져나가죠. 물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뭐가 자라고 있어요? 콩나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하면서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자, 나는 왜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항상 하는 말이에요. 수험생들이 하는 말이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제가 강의를 벌써 15년 하게 됐는데 15년 동안 이야기만 듣고 삽니다.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가라.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자,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그러는데요. 자, 잊어먹는 게 아니란 거예요. 물 주면 물이 다 빠졌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잊어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인 거고 처음 1순환 들었을 때, 2순환 들었을 때, 3순환 들었을 때 들리는 정도가 분명히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몸에 이게 배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항상 구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세뇌당하는 그날까지 공법에 대해서 세뇌당하는 그날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 직전에 가면 아, 내가 제대로 세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콩나물은 자라고 있다는 거. 그러나 계속 물을 줘야 된다는 거. 즉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것은 계속 수업을 듣고
읽고 복습해 줘야 한다는 거. 그건 잊어먹는 게 아니라 참 잠재돼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법 정말 강조하고 싶은 공부 방법입니다. 예, 내년 시험 볼 쯤 되면 여러분들 콩나물은 분명히 아름답게 자라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요. 자, 유사 내용 비교 정리입니다. 자, 우리 줄거리 학습을 했으면 이제 가지 치는 연습해야 되죠. 이때 가지를 칠 때, 자, 우리 공법에 채권이 5개 나오는데요. 그 채권별로 채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채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도시공객 시설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개발법에 가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요. 주택상환 사채라는 게 있답니다. 주택상환 사채라는 게 있고 또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이 숙지가 되면 비교 정리를 해줄 건데요. 수업 시간에 비교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그때 점검해 줬는데 자 봐보세요. 이 채권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도가 안 되는 채권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유치하게 한번 가봅니다. 자, 주택상환 사채입니다. 요 사채는 이렇게 어깨 사채가 아니고요. 해사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면 어떨까요? 사채입니다. 사채만 이것만 양도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되는데 이번 기출문제 벌써 이거 2번 나왔잖아요. 이 사채만 양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사채 양도하면 사채 어떤 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양도 안 됩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란 거예요. 같이 정리하면서 모두 양도가 되는데 얘만 사채돼. 사채니까 양도 안 돼. 원칙적인 이유는 얘가 기명채권이라서요. 채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꼭꼭 그 사람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안 되겠지만 공부 방법론에서는 다른 방식도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사채니까 사채 양도하면 사채한테 돼. 맞아 주거용 양도 안 돼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개, 5개 채권인데 얘만 양도 안 돼. 하나 잡아주고 나면요. 다시요. 여기 상환돼 있죠. 자, 상환이라는 것은 자, 여기 토지 건물로 상환받는 거예요. 주택으로 상환받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매입하고 나중에 상환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 매입했는지가 써지겠죠. 누가 매입했는지 채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기명 그런답니다. 상환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기명하고 해결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채권들은 상환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예, 기명 아니다, 안기명 이렇게 공부하면 된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기명이 될 수 있고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는 그때 또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신 상환 그러면 기명, 아닌 나머지 애들은 기명이 아니냐 이러면 객관식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틀들을 비교 정리하면서 가지를 치는 거죠. 뭐가 됐을 때요? 줄거리가 됐을 때 그때 가지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채권 하나 나오면 나머지 채권을 같이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얘만 양도 안 되니까 얘 양도 가능하다. 얘 양도 가능하다? 그럼 틀린 문제가 되잖아요. 양도 가능하다? 맞는 문제가 되죠. 양도 안 된다? 틀린 문제가 되고. 이것도 벌써 4번이나 기출됐던 문제거든요.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채는 양도가 안 돼. 상환에는 기명이야. 그럼 나머지는 안 기명이야.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을 쓰면서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식 채권이다. X, X.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줄거리가 잡히면 이렇게 비교 정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기본 강의가 끝나면 심화 과정의 강의부터는 이렇게 비교 정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줄거리가 들렸을 때 이렇게 비교 정리로 넘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4번째입니다. 4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자신과의 약속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수업도 절대 빠지지 않고 인터넷 강의 듣는 거 절대 안 빠고 잘 듣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하는 약속, 처음에는 그게 쉬운데요. 이게 진행하다 보면 잊혀지죠. 처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처음처럼입니다. 세주 말고요. 네, 처음처럼. 자, 언제나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 내가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을 1년간만 지키면서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수업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강의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콩나물이 자라죠. 이게 있어야 계속 들었으니까 들리는 거고 줄거리가 해야 되고 논점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약속. 절대 수업 빠지지 마시고 인터넷 강의 계속 활용해서 수업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지난다면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공법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일 듣기 싫은 말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은 최소한 안 듣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합격을 목표로 진행을 하니까요. 줄거리 공부하고 자 그다음에 줄거리가 잘 잡혔으면 비교 정리하고 자 수업 절대 빠지면 안 되고요. 수업을 안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콩나물은 계속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나가면 24회는 무조건 합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난 것이 여러분한테 행운이었다는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공법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일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인터넷 강의 일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자, 이제 기초 강의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초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자 기초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다시 자 기본 교과서 기초 입문서 강의가 있죠.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용어 정의와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기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입문 강의로 기본 강의로 들어가는데 기본 강의는 이제 교과서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입문서에서 자 줄거리 잡는 겁니다. 여기가 줄거리 잡고 그다음에 기본 교과서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교과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심화 과정도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자 교과서 페이지 적어가면서요. 페이지 적어가면서 비교까지 정리를 해줄 겁니다. 몇 페이지에 무엇과 몇 페이지에 무엇을 비교해라. 책에다 페이지 쓰라면 그 페이지 써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화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요. 이제 단원별 문제집이라고요. 문제풀이 과정을 지나는데 단원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이 순서대로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시험 직전 이제 모의고사 과정. 그러니까 40문제를 구성해서요. 40문제 구성해서 자, 이 전범위를 이제 주요 논점 위주로 다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전 대비 과정이 되는 게 이렇게 모의고사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간 하는 공부 과정입니다. 자, 저는 여기를 제일 강조합니다. 입문서입니다. 입문 과정에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자, 용어 정의와 그다음에 제도 취지가 설명되면서 줄거리가 같이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줄거리와 용어 정의, 제도 취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 이제 기본 교과서 과정 들어가고 심화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비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가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실전 과정으로 이렇게 1년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자, 저거 꼭 해줄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24회 합격을 시켜주려면 자,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요. 자, 꼭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것만 실행을 해주신다면 철저한 자기관리만 이루어진다면 합격은 문제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 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전원 합격이라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면 약속만 잘 지키고 제가 시킨 대로만 따라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자 1년이 끝났을 때 정말 잘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거 약속한 거, 자 수업 빠지지 않는 거, 시간 정했으면 그 정해진 시간에 꼭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요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콩나물은 분명히 자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말이면은 합격증을 11월 초죠? 11월 말이면 합격증이 여러분한테 주어질 겁니다. 10월 넷째 주에 시험을 보고요. 매년 10월 넷째 주에 시험 보니까 내년 10월 넷째 주에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면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손에 합격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꼭 약속 지키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전원 합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